임금 피크제를 한다는데 그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년이 연장된 반면에 그 젊은이들이 취업 절벽이 생기지 않게끔 임금 피크제를 해가지고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기피하는 그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기업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가능한지 그것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요. 연세 있으신 근로자분들이 양보를 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정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보하시는 만큼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인력으로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앞으로 잘 될지가 의문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뭐 다른 더 개선 방안이나 제안 같은 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임금 피크제 확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 노동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수라는 정부 여당과 임금 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증거는 없다는 야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우선 이 공공기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개혁안의 골자인 임금 피크제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노동시장 개혁에 참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장년 상생 고용을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은 결국 책임을 세대 간 갈등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노사 간 세대 간 갈등을 부채질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의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해서는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주 이슈토크에서는 임금 피크제 확산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그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정부가 청년과 장년 간의 상생 고용을 위해 임금 피크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말이죠.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임금 피크제 많이 지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확한 뜻을 먼저 좀 정의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뭔지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일정 시점에 정점을 찍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조금씩 이렇게 완만하게 임금이 줄어드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제 연공서열별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임금 피크제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 정점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하기는 불가능하죠. 정점을.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이게 몇 살부터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가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이제 노사가 이제 그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이 문제가 정년 연장과 연동되어서 이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년 연장은 이미 법이 개정돼서 60세로 연장되게 돼 있죠. 네, 그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죠.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 네. 내지는 이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60세로. 그리고 그 300인 미만 사업장은 후년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이거는 민간기업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300인 이하는 그러면 내후년부터 뭐 5인 이상, 뭐 5인 이하까지 다 적용됩니까? 그렇죠. 정년이 일괄적으로 60세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년은 이렇게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55세인 직장도 있었고 보통 네. 57세나 58세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만 뭐 네. 사업장마다 좀 들렸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장은 아예 60세로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60세가 정년이 됩니다. 그럼 65세로 정한 회사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하는 무조건 60세까지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60세 이하로 정해진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취업 규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법으로 이미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60세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난 17일 날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정년 연장과 연동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확대 도입을 통해서 청장령 상생 고용을 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그 국회 노조의 그 동의 없이도 뭐 이 정부가 또는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주는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선 이 대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와 관련돼서는 이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임금 피크제는 정점을 찍고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만 따로 놓고 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통으로 놓고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청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임금 피크제 내지는 이제 원하청 간의 상생 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대책이다. 이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잖아요. 노동계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발하고 나온 이게 건가요? 우리가 이제 용어의 설정을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는 아니에요. 이건 정년 보장형인 거죠. 왜냐하면 법으로 이미 정년 60세를 보장한 가운데서 정년 60세를 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이미 정년 60이라고 하는 보장된 권리를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년 연장형이라고 사실은 말을 그렇게 조금 바꿔서 왜곡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정년 보장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정년이 60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우린 63세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년 연장형이죠. 그러면 3살이 더 늘어나니까 정년보다도 그 전에 55세든 57세부터 해서 임금 피크와 관련된 제도를 통해서 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인 합리성이 분명히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기존에 설정된 정년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정년이 60입니다라고 권리가 보장된 상황에서 그 60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벽한 불이익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규칙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정부도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또한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가 이것을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노조 결성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90%는 노조가 없습니다. 거기다 300인 미만. 그러면 노조가 없고 300인 미만의 그야말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반강제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냥 사업주가 무소불위에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 될 텐데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큰 문제, 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미 그 국회가 이 정년 연장에 대한 그 입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누구나 다 1년 후부터 또는 2년 후부터는 60세 연장, 60세 정년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됐는데 그걸 담보로 해서 임금 피크제랑 연동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이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제 정부나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년 전에 현찰 주고 어음 받아놓고는 그 어음이 지금 결제가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예. 2013년도 5월에 고령자 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개정을 하면서 정년을 만 60세로 늘렸어요. 네. 이제 시행을 이제 내년부터 하기로 해놨는데 사실은 그때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같이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임금 체제 개편 등을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같이 그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임금 체제 개편을 안 했을 때 어떤 벌칙 조항이라든지 무슨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못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정년을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 피크제나 이것을 같이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정부 여당에서 뭐 선심 쓰듯이 정년 연장 해놓고는 그때 사실은 국회 속기록을 보거나 하면 임금 피크제도 같이 도입해야 되는 거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논의는 있었습니다. 예, 법에 규정을 안 해놨어요. 어설프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기업의 임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퇴직자가 몇 년 동안 안 나오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같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그건 빼고 일단 정년 연장 해놓고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 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법 개정과 더불어 그때 노사 간의 합의도 다 이루어졌고 발표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미 법 개정 그때 돼서 시행은 내년부터 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못된 게요. 지금 노조나 이끌고 계신 노조 지도부는 이미 정년 연장은 돼 있는데 이제 자기 사업장이나 노총 가서 자기가 뭐 얻어올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임금이 깎이는 것만 남아있거든요. 그 2014년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용남 의원님은 그 당시 환노위에 안 계셨고 저는 있었고 그 당시 법안 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논의가 됐던 것은 임금 피크제 얘기, 임금 체계 조정과 관련된 얘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임금 체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지금 이미 직무급제 또는 연봉제의 개념으로 도입된 데가 있어서 실제로는 임금 피크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 없는 데가 있고 이미 임금 피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장 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통상임금 문제도 역시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 체계와 관련된 것의 조정,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그냥 맡기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년을 60으로 하지만 세계적으로 정년은 65세, 66세, 67세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임금 피크라고 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연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 국민적 여건으로 보면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역시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 피크를 합의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2013년 4월 22일자 국회 환노위 속기록을 보면요. 그때 야당 간사를 하셨던 홍영표 의원님 발언 내용도 임금 피크제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밝힌다. 명백히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명백히 밝혔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홍영표 간사님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야당 간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회의 하시면 안 때 돼요. 공식적으로 하신 거를 그건 개인 의견이고 아니요,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 법안소에 있는 위원들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한 분이 얘기하신 거를 그걸 전부 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음 받아 놓으면 이만큼 씹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2년 전에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개정을 할 때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임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논의를 했고요. 그 당시 정부 측에서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문안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노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를 대표해서 나왔던 차관님께서 그 이로 인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 자체를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와서 그 당시의 문제의식을 살려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전년 연장에 준해서 조금 해보자고 정부가 다시 나오니까 이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원 받아놨더니 이게 지금 부도날 지경이다.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2년 전에 이 법 제정 과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우선 한정희 의원께서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부가 17일날 발표한 이 임금 피크제 이 확대 도입과 관련돼서 노조 동의 없이도 이거를 취업규칙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은 이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보장형으로 하기에는. 그럼 이제 정년 연장형을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고 중소 영세 사업장이 그냥 사업주의 직권에 의해서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이분들이 거의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사업장이 대다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 삭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감독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따질 수 있게끔 제대로 눈을 뜨고 봐주면 좋은데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작용을 어떻게 그러면은 담보를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정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임금 피크제를 임금 삭감으로 지금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그래서 노조가 불이익을 받는 취업규칙 변경이다,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 피크제가 과연 불이익을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년이 57세인 사업장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3년이 늘어나죠. 근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정규직을 다니다가 퇴직한 이후에 구하는 직장을 보면 대부분 그 전에 받던 임금의 3분의 1 수준밖에 못 받는 직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이 되면 적어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금 피크제의 모델이 기존 정년이 57세를 정점으로 해서 연장된 3년만큼은 뭐 연 5%가 됐든 10%가 됐든 이렇게 임금이 하락하는 구조를 가진다면 완만하게 하락한다. 그렇죠. 이걸 놓고 근로자에게 과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정년이 연장이 안 되고 57세에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임금을 받으면 지금 그 전에 받던 임금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도 재취업을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도의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노조의 동의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습니다만 노력을 해도
합의가 안 된다면 네.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노동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굉장히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이냐면 저희가 1997년에 IMF를 맞아서 그 당시 아주 대규모로 진행했던 것이 구조조정, 정부 공기업들의 통폐합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정부 공기업을 통폐합을 할 때 보니까 정년들이 다 각자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데는 62세, 어디는 60세, 어디는 59세 이렇게 돼 있어서 세개 기간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니 정년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62세 되는 데는 조금 내려오고 59세인 데는 조금 올리든지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62세가 60으로 된 사람들은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해당 노동조합이 이것을 스스로가 추인을 했고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것이죠. 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언급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해당 62세였던 사람이 60이 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을 마치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상황과 그러니까 IMF 직후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논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임금 피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정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정년이 사업장에 따라서 뭐 3년이 됐던 2년이 됐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 매년 50명이 정년을 맞아서 퇴직을 하고 신규 채용을 50명씩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적어도 2, 3년 동안은 정년을 맞아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신규 채용을 한 명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소위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공서열별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인데요. 이게 초봉하고 20년,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임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 늘어난 정년만큼 기업들은 임금을 더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요, 매년. 그렇게 되면 신규 채용은 꿈에도 못 꾸고 네. 있는 근로자를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지금 IMF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못지않은 충격입니다, 이거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예.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해외 사례를 이렇게 보면요. 그 OECD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연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다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다 문제가 제기됐던 게 청년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년이 연장되면서 돈을 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령층들이 많이 나와지니까 그래서 네. 그분들이 돈을 막 잘 쓰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가 훨씬 더 선순환이 되어서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네. 하는 게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전직 노동부 장관이셨죠. 방한남 장관이 노동연구원에 계실 때 그때 이미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2012년에 책자로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과 동시에 이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우선 그러니까 정년 연장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는 올해 퇴직할 근로자가 2년, 3년씩 이제 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받는 수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이 안 된다면 지금 받는 수준보다 뭐 같거나 또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이제 연공서열제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줄 텐데 그것도 여기서 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왜냐하면 그거 제가 언급을 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든 임금 협약에 현재의 정년으로 임금 체계와 관련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은 아무리 해도 네. 57세 호봉으로 딱 끝이 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것을 더 연공서열에 맞게끔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위치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닌 게 아니라 피크로 뭐 조정을 할 것인지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업이 그 부담을 더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때 기업이 뭐 사내 유보금이라도 갖다가 풀겠다고 하면은 사실 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사내 유보금이
사람이 많죠, 지금. 예, 근데 기업이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러나 역시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단순 사실적으로 볼 때, 우선 그러면 당장, 신규 채용 좀 줄이고 정년 연장된 쪽에다가, 자원 배분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임금 피크제 지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 지원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조금씩 연장해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손실 보는 임금을 해당 노동자들에게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1년에 1인당 850만 원까지 네.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까지 써가지고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이것을 쓰는 기업이 없습니다. 별로. 예.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임금 피크제 별 도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청년 저희가 특히나 고용. 이제 일자리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저희가 300인 미만이라고 보는데요. 300인 네. 미만에서 100인 이상 그 사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규 채용자 중에서 청년 비율이 그럼 얼마나 되냐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나 임금 피크제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나 37% 내외로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청년 비율을 많이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게 일자리의 상태인데요. 예전처럼 저희가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냐 또는 장치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 땅을 판다. 예전처럼 삽으로 팠다. 이럴 경우에 한 사람의 임금을 반으로 탁 자르면은 야 나머지하고 한 명 더 써서 삽을 좀 쓸 수 있지 이렇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산업 자체가 거의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 상관관계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내유보금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뭐 임금 부담이 늘어나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풀어서 임금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은 회사는 정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정말 몇 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고용의 90%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담당하거든요. 대기업도 사내유보금을 그렇게 몇백 조씩 쌓는 회사는 정말 두세 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임금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안 한 사업장보다 청년 고용률이 16%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 채용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좀 통계고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계가 이기곤 고용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발표한 그 통계군요. 이 지난해 7,571개 사업장을 분석해 봤더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713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청년 고용이 16%가 많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100인 이상 전체를 다 파악을 해보신 것이죠. 근데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신규 인력을 또는 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300인 미만만 살펴보자는 거죠. 300인 미만만 살펴봤더니 37.2, 37.5 차이가 없더라는 근데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요. 우리나라는 연공서열별 임금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크제를 도입 안 하면 임금 부담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임금 피크제 도입 없이 임금 부담이 늘어나도 신규 채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산수의 문제고요. 산수의 문제인데요.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제 그 환노위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럼 모든 문제를 고용과 관련한 문제를 임금 피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를 보면 임금 피크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지만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임금 피크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고요. 일자리가 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현황이 벌어집니다. 여기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카메라 잡고 계신 분 저거 임금 삭감한다 그래서 저기 두 분이 서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이 일하시면서 임금이 삭감된 산채로 일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쓸 돈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외식이라도 한 번씩 더 했는데 외식을 한 번 줄여요. 임금이 줄면. 그러면 그 내수 경계엔 도움이 되느냐.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청년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 그리고 지금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들어가는 일자리가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해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봅니다. 임금 피크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 가까운 사업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연공서열별 임금 체계를 성과급 체계로 바꾸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어려우니까 중간 단계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일자를 나누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만 근로자나 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근로시간은 줄여도 절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로시간 줄이고 임금은 지금보다 유지하거나 높게 받는 걸 원하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그거와 비슷하게 아니면 비례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네. 임금이 주는 것을 원하는 저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임금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IMF 때도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2003년, 4년에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 무급 제를 도입했을 때 임금을 일정 부분 삭감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임금 피크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다 임금 피크제가 만능 처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만능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주제는 또 다른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서요. 오늘은 이제 임금 피크제와 청년 실업과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 기성세대와 그 청년 세대 간에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전쟁처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출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년이 연장되면서 사실은 그때 같이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방한함 전 노동부 장관이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이거 먼저 정년 연장하고 나중에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추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정년 연장하기로 합의가 되고 개정이 되면서 그 직후에 노사 간의 합의에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에 합의한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도 2013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합의까지 이제 이끌어내니까 당시 방한함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시행 전에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말 그때 현찰 주고 지금 어음 받아놓고 결제가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지금 기업을 얘기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만 전제로 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당시의 합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임금 피크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임금 피크제가 완전한 대안도 아니고 유일한 대안도 아니지만 이 취업 일자리를 둘러싼 이 세대 간 이 충돌을 조금 완화하고 완충시킬 수 있는 걸로는 작동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게 실효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실효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정된 분야에 속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과 고령자 자체의 두 계층의 실업의 원인이 다 다르고요. 그 청년과 나이가 들어 계신 50대 이상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별 통계를 이렇게 총계청에서 만들어진 통계를 보면은
그 20에서 29세가 주로 일하는 분야가 금융보험업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한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50대 이상이 많이 근무하는 데가 주로 건설업과 농림업 쪽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선호 분야는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또 뭐 일부 자영업이나 외국계 벤처 이런 데 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들어가기를 좀 꺼려 하는데 실제 중소기업에는 5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면 마치 청년과 장년이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한정된 일자리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임금 피크를 통해서 얻는 실익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임금 피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금 피크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까지 해줍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동안 예산을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몇백억씩 만들어놔도 절반 이상을 제대로 예산을 쓰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정부를 저희가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당시 그렇게 합의를 할 때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또 올라가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정년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고령자들이 더 일자리에 남아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알겠습니다. 틀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이 세대 간 이 선호하는 직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완충 역할이 있지만 제한적이다 그러셨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국가기관, 공기업 이런 부분들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랬잖아요. 사실 정부도 지금까지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됐던 임금 피크제를 316개 모든 공공기관을 확대한다 이렇게 방침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서 또 정년이 연장되고 동시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니까 이 영역이 그런 쪽에서는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분적으로. 그게 딱 1년 내지는 2년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공공기관들이 정년이 예를 들어서 상급자들의 경우에 2급 이상의 경우에는 이미 60이고요. 이미 60이고 3급 이하가 59세이거나 58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임금 단협을 통해서 그것을 거의 60세로 해놓은 기업이 그 숫자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몇 개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네. 굉장히 큰 것처럼 부풀리는 예. 것도 문제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평균 정년을 내보면 58세 정도 나오는데요. 공기업이나 이제 그 경우에. 적어도 지금 평균은 58세인데 60세로 연장되면 사실 2년 동안의 신규 채용을 한 명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퇴직자가 없으니까요. 정년을 맞는 퇴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지 임금 않을 수 피크제를 없습니다. 도입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피크제가 만능의 해결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적어도 2년 남짓 나타날 수 있는 그야말로 고용 절벽, 신규 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끊어지는 그게 뭐 공기업에 한정하더라도 공기업은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 고용 절벽을 다소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신규 채용을 조금이라도 늘리자는 취지지.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고 기존에 매년 50명씩 채용했던 사업장이 뭐 갑자기 200명, 300명 채용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신규 채용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매해 신규 채용에 있어서 청년 고용률을 유지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국가기관, 정부 추경기관의 경우에는 해마다 신규 사업을 몇 개씩 정부가 위임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의 인력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데 것도 그것도 안 문제예요. 맞고요. 사실은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 연 3%씩 이제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이제 공공기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공공기관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없고 매년 신규 채용해 갖고 사실은 일거리를 줄 것도 없는데 국민 세금으로 거기다 계속
보전을 해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정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정부는 취업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대법원 판례를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조는 뭐 당장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까 한정혜 의원께서 노조가 있는 곳은 아마도 노조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노조 동의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에 법을 개정하던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네. 지금만 뚝 잘라서 보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정년은 이미 법으로 60세로 보장돼 있고 그런데 이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네. 이제 노동부에서 얘기한 가이드라인인 것은 원래는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인 것은 모든 임금 피크제 유형이 다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것이 합리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예를 네. 들어서 정년이 늘어난 기간 동안 뭐 완만하게 삭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정한 유형의 어느 정도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봐도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취업규칙은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네. 그것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만 네. 사용자로 하여금 그 노조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고의성의 부분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부담을 감경해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 가이드라인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지침. 저희가 이제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노동부가 매뉴얼,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는 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 임금 피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봐집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정책을 하는데 본인들이 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거의 판판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됐다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희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가 됩니다. 정년이 60세로 일단 보장이 되는 방식인데 올해 임금 피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임금 피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알아서 하게끔 하면 됩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60을 기준으로 해서 60보다 한 살이라도 더 늘리는 연장형을 택해가지고 임금 피크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정년 보장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정년이 정말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노사 간에 논의를 해서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제화시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환노 의원께서도 이것을 강제화하는 것은 결국 위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미 하셨었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아니, 이런 법적 주장이시죠.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부처에서 다 현장 지도, 지침, 행정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고 그게 법적 근거가 없이 불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왜 다 근거가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에 할 수 있고 행정부처에서 행정지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맞지 않는 말씀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우리나라 이제 노동운동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은요 평균 연봉 1억을 받는 분들이 1억 이상을 받는 분들이 사실은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하고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 끝나고 제 말씀 하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주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제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지. 그거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을 이끌고 있는 게 금속노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발언을 마무리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자,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낮았던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것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분명히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이미 보장된 정년을 60세를 더 62세, 63세로 늘리지 않으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없다. 나지는 이것은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로 심각한 청년 실업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국민을 대변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좀 대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국회 활동을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이 노동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딱지 붙이기처럼 해놓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각 연맹위원장님들 중에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평균 연봉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평균 연봉 얼마에 저희들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자꾸 국가 전체적인 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좋은 제도를 왜 그럼 공무원부터 먼저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계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것은 맞지 않다. 저희가 계속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임금 피크제와 관련돼서는 흔히 말씀하시는 대기업 노조, 힘 있는 노조에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도 겨우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람들에게 또 그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이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급여 겨우겨우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급여를 더 깎을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정부가 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사실 왜곡이 있는데 최저임금 겨우 받고 있는 분들의 임금을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더 깎을 방법은 없죠.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피크제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정말로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대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계의 문제고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이 9,700만 원입니다. 평균 연봉이요. 지금 1억에 가까운데 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평균 연봉 1억인 사업장에 지금 임금 피크제 도입이 노조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될 사업장은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근로자 평균의 임금, 그러니까 정년 57세 넘은 일정 연령의 이상의 근로자의 연봉을 10%만 삭감을 해도 많은 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임금 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큰 사업장에 있어서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가면서 피크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내고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이익을 내고 있지 않나요? 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이익에 해당되는 벌은 돈만큼을 임금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현대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현대자동차가 내는 이익이 30%씩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그 이익률만큼이 오히려 하청업체에 갈 수 있게끔 상생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느 한 업체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질 아니,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만. 왜 그 업체가 다만 좀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금을 깎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맞지 않다. 오히려 다른 그 하청업체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 업체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도대체 원하청 간에 뭐가 문제인지를 더 골똘히 고민하고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 정년연장도 300인 이상 사업장을 1차로 하는 것이니까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이라든지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어떤 이 개선, 개혁, 조정의 연장선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의 그 대상도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1차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까 이제 이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 노조 동의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결국은 법원이 것이죠. 판단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노조 입장에서야 당장 어쨌든 저 임금이 저 한정혜 의원님 말씀대로 깎인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소송 대란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무조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으로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경우에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임금 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근로자의 상당수가 공감을 한다면 네. 법적 다툼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좀 중소기업체는 쟁송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대기업은 거의 100%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로 그 달려오는 기차처럼 충돌할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죠. 법적 소송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여러 사건을 일일이 판단하기보다 주요 한 사건, 상징적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것이 이제 이후에 임금 피크제 도입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될까요? 지금 이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정책 집행을 하겠다는 거고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거고 이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는 건데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이번에는 한 의원님께서. 양쪽을 다 말려야죠. 국회가. 말려야 사실은 된다? 말려야 예. 되죠.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그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맞지 아니하다. 네. 결국은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공정한 중재자가 됐어야 됐습니다. 노사 간에. 왜냐하면 임금 피크를 통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있는 사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을 골라서 이런 데는 이러이러한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원금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를 실시하시면 감소되는 그 액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사실은 가장 사회 통념상 사회적 합리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게끔 상생할 수 있게끔 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막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노동조합에도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게끔 하고요. 노사 간에 네. 이것은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오히려 저는 정부가 빠지고 노사 간에 이것을 대화로서 잘 풀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역할을 예. 하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2년 전에 하면서 지금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도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이 이미 연장이 돼 있고 임금 피크제 등 이것을 도입 안 했을 때에 어떤 페널티나 효력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요. 국회가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사실은
말리든지 중재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사회적 혼란이 없도록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기존의 행태로 봐서 잘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두 분 다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1차 국회에서 다룬다면 환노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혹시 환노위에서 이 임금 피크제와 관련돼서 노와 사회 입장 또 정부의 입장을 좀 우선 청문하고 듣고 그리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를 어떤 어떤 계획, 의사 일정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도 수차례 그러면 지금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정년 5년, 10년 전부터 해서 과도하게 깎여도 임금 피크제로 다 허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될 만한 표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계속 고용노동부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게 뭐 임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지금 표준 모델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과도하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모델은 안 된다는 것을 좀 명확히 설명을 해드리고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워낙 사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딱 특정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기가 노동부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환노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은 사실은 6월 달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전국이 좀 혼란스러웠고 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꼭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노동계는 저렇게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노동부가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에게 오히려 밀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동부는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가지고는 이게 거의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수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쪽 라인에서 밀어붙이는 것에 결국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사 간의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 또 국회에서도 특별히 일정을 좀 잡든지 해서 사실 청문 절차를 거치거나 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임금 피크제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이 주제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다룬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도 다루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저희 이 국회 TV를 통해서 이 주제 다루는 것도 사실은 다가오는 이 충돌 를 좀 넘어서기 위한 그런 문제 제기라고 하는 충정이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총파업 갈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온 나라가 그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임금 피크제가 도대체 뭐냐 그때 가서 뒷북 대처의 뒷북 행정이 눈에 보여도 뻔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좀 미리미리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좀 공론이 되고 좀 수렴이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정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대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론을 통해서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